혈관을 의심하라. 당신이 자꾸 아픈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동화 의사께서 777 다이어트의 습관에 대해서 책을 쓰신 것을 계속 낭독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요. 이 40대 여성들 가운데서 추위에 민감하고 손발이 차며 아랫배가 차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름에도 사무실에서 혼자 카디건을 껴입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무서워할 정도이다.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소음인 체질이 수족 냉증을 많이 호소하는데 빈혈이나 저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긴장을 하면 손발이 땀으로 흥건히 젖는 다한증을 앓는 경우도 땀이 식으면서 열을 빼앗아 달아나기 때문에 손발이 항상 차갑고 기분 나쁘게 축축하다. 그래서 악수를 할 때 습관적으로 허벅지나 상의 옆구리에 손바닥을 쓱 문지르곤 한다. 이런 경우도 소음인이 많다. 수족 냉증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율신경 문제로 긴장도가 높고 손발의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것이 원인이다. 사람의 심장 온도는 대부분 38도C 정도로 비슷하지만 수족냉증은 심장의 혈액이 혈관을 타고 손발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말초 혈관이 쉽게 수축해서 혈액의 따뜻한 열을 전달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보통 손발의 온도는 약 29도인데 수족냉증 환자는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손발이 찬 것을 내버려다 두다가 병을 키우기도 한다. 특히 조심해야 할 병은 일반 수족냉증과는 달리 혈관의 기질적인 문제를 보이는 레이너 병이다. 레이너 병은 손발의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질환으로 심하면 궤양이 생기기도 한다. 20대 후반 여성 환자는 어릴 때부터 손발이 차서 그러니 하다가 약 1년 전부터 찬물에 손을 넣으면 갑자기 손끝이 하얗게 되면서 충혈이 되고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서 찾아왔다. 결국 레이너 병으로 진단이 되었다. 아직도 치료 중인데 좀 더 일찍 병원을 방문했더라면 관리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손발이 찬 증상은 심각한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피부가 굳어지는 피부 경화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말초 동맥이 막혀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동맥 경화증이나 버거시 병도 손끝이나 발끝이 차갑게 느껴지는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수족냉증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손가락이나 발가락 부위의 색이 충혈되면서 푸르스름하게 변하거나 걸을 때 근육통이 나타나면 심각한 질환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도 열을 발생해주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 수족냉증을 동반한다. 냉증이 있으면 우리 몸은 열을 발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추울 때 으슬으슬하거나 뜨는 이유도 근육을 수축시켜서 열을 재생산하기 위함이다.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기 전에 심한 오한이 드는 이유도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대사 과정에서도 열이 발생하는데 열 생산에 의해서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한다. 성인 남성들이 소변을 누고 나서 격렬을 일으키듯이 오싹하는 것도 소변을 통해서 갑자기 떨어진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체온 보호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대표 질환이 바로 동상이다. 동상은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축된 말초 혈관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조직이 손상되는 것이다. 심지어 동상을 두고 극심한 추위에 노출된 응급 상황에서 내부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기도 한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잔인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주인을 위해서 말없이 일하는 혈관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 동상 역시 상대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사람이 잘 걸린다. 보통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면 추위에 노출된 부위가 갑자기 붉어지고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동상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평소 보온에 더욱 힘써야 한다. 수족냉증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내부의 냉기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양기가 부족해 손발이 차가워진다는 의미다. 그래서 손발이 찬 사람은 아랫배가 찬 경우가 많다. 이 밖에 다른 질병에 의해서 기력이 허약해지거나 아이스크림 등 찬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 평소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열을 발생하는 발전소인 근육량이 부족하고 마른 체형이 많으므로 근육 운동이 도움이 된다. 평소 장이 안 좋아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나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은 배와 손발이 항상 차갑게 느껴진다. 특히 비장은 손끝과 발끝의 기운을 주관하고 혈액순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비장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손발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실제로 임상에서 비장을 튼튼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손발이 따뜻해지는 경우를 흔하게 경험한다. 여성의 경우에 자궁의 기능이 수족냉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가임기 젊은 여성 환자는 배꼽 주위와 아랫배가 얼음장처럼 차고 진맥을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으면 손이 시릴 정도였다. 이런 경우는 생리불순도 심하게 호소한다.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혈에 덩어리가 생긴다. 심하면 진통제도 안 듣고 토하기도 한다. 치료에서 중요하게 처방해야 할 것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궁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손발도 따뜻해진다. 결국 수족냉증의 문제는 몸속에 있다는 것이다. 악수를 할 때 상대방이 손이 찬 걸 보니 마음은 따뜻하겠네요 라는 말을 한다면 단지 착한 사람의 배려일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족냉증은 단지 손발이 차다는 의미를 넘어 내부 장기와 심각한 혈관 문제를 호소하는 신호일 수 있다. 따라서 손발이 차다면 원인을 확인해서 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비장. 간혹 환자들에게 비위가 약하시네요 라고 한다면 위장은 알겠는데 비장은 뭐예요 하는 분들이 있다. 당황스럽다. 비장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 때문이다. 요즘 말하는 비장은 수년 동안 불러온 비장과 다르다. 우리는 왼쪽 옆구리에 비장 지라가 있고 또 뒤쪽에 췌장 이자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의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 즉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장은 현대 해부학에서 말하는 췌장의 위치다. 동의보감에 보면 비장의 위치를 중만보다는 1치 2푼 위에 있고 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황정이라고 한다. 위장과 비장은 서로 막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썼다. 즉 정확하게 위장 뒤편에 있는 췌장을 가리킨다. 그런데 서양 해부학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수천 년 동안 불러왔던 장기 명칭에 혼란이 생겼다. 안타깝게도 비위가 약하다의 비장으로 불러야 할 장기를 췌장으로 부르고 췌장으로 불러야 할 장기를 비장으로 부르고 있다. 한자를 보면 췌장의 한자로 모일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역 기능을 담당하면서 혈구세포가 모여들어서 죽는 것으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비장을 췌장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비장의 한자 비에서 비자는 낮추고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비장이 정중앙의 모든 것을 받아준다는 의미다. 현대의학의 췌장이 소화효소를 분비해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한의학의 비장의 기능과 일치한다. 서양의학이 들어와 장부 명칭을 한의학의 오장육부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족부가 엉망이 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췌장과 비장을 서로 바꿔서 불러야 한다. 그렇군요. 비장과 췌장을 서로 바꾸어서 불러야 한다. 팔다리가 저려요. 방에서 회식을 마치고 계산하러 갈 때면 다리가 저려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꼭 있다. 마치 계산하기 싫어서 일부러 저린 것처럼 계산을 끝낼 때쯤이면 멀쩡하게 걷는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서 이동하는 중에도 자주 팔이 저린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는 일정 시간 동맥혈관이 막혔다가
풀리면서 저림 증상이 나타나며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손을 올리고 있는 경우 손의 혈액 공급이 잘 안되면서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환자는 뇌골론에서 팔다리가 근육 깊숙이 저린 느낌을 절절절 거려요 하거나 혈관염의 경우에 자관이 생길 때는 찌릿찌릿해요 라고 표현한다. 일행병의 경우에도 컴퓨터 자판을 칠 때 일시적으로 무뎌지는 이상 감각이 나타난다. 팔다리가 저린 것을 마목이라고 한다. 마목은 뻣뻣해지고 저리면서 나타나는 이상 감각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혈순환이 잘 안되고 피부와 근육의 영양 공급이 안 좋은 경우에 나타난다. 마치 노끈으로 꼭 메었다가 풀어놓았을 때와 같은 느낌이다. 저림 증상은 의혈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기가 허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의 경우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결과적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이다. 수족냉증과 손발저림은 보통 함께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모두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저림 증상은 가만히 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지고 움직여주거나 운동할 때 편안해진다면 혈액순환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래도 차도가 없다면 신경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목이나 허리 디스크인 경우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가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일례로 한쪽 팔다리가 동시에 저리고 아픈 증상이 계속되면 중풍과 관련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팔이나 손가락이 저리지만 이 경우는 압박된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에만 국한되어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혈관 문제로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는 손가락 전체에 저린 증상이 보인다. 참고로 손목을 지나는 정중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손바닥과 손가락 전체가 저리는 증상이 있다. 당뇨병이나 간질환이 있을 때도 저림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불안신경증이나 우울증을 앓는 경우에도 저린 느낌을 호소하기도 한다.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을 앓는 경우 혈관 내벽에 정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져도 손발이 차고 저릴 수 있다.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의 경우는 피떡이나 혈전 등이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심장마비와 중풍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해당 부위 팔다리의 동맥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혈액을 공급하지 못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는 팔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45세 남자 환자는 어느 날부터 발가락 감각이 저리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렇다가 한쪽 정단지 근육에 통증이 나타나서 주저앉았는데 앉아서 다리를 저무르면 통증이 사라지곤 하며 며칠 반복되다가 갑자기 발가락과 발등이 충혈되고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이 환자는 다리로 내려가는 동맥이 막힌 동맥경화증이었다. 자칫 다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 바로 손끝과 발끝이 저린 증상이다. 버거시 병도 말초 동맥이나 정맥이 막혀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썩어가는 질환이다. 그런데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그저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서 저릿한 느낌이 들 뿐이다. 이런 증상을 무시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려도 못 막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다. 책에 나온 증상들을 잘 기억하기 바란다. 만약 흡연자이면서 손끝 한마디 부분만 유독 차갑고 검붉거나 푸르스름하게 충혈이 되어 있고 저릿하다면 당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신의 손발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병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다리가 몸이 자주 부어요. 다리가 몸이 평소 몸이 붓는다고 걱정하는 여성이 많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아침에는 얼굴이 붓고 부은 몸이 살로 가지는 않는지 걱정이다. 몸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부을 수 있다. 몸이 붓는다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질 조직에 수분이 많이 쌓이는 것을 의미한다. 모세혈관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세포막이 건강하지 못하면 모세혈관 안에 있는 수분이 세포로 이동하는 중에 쌓이면서 붓게 된다. 알부민 농도가 낮거나 모세혈관에 염증이 있거나 압력이 높아도 간질 조직의 수분량이 많아져서 붓는 것도 심해진다. 알부민 농도가 낮아서 몸이 붓는다는 것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 몸이 붓는다는 말과 같다. 과거 고기를 쉽게 먹지 못하던 시절에는 단백질이 부족해 붓는 경우가 많았다. 옛말에 부황났다는 말이 그것이다. 시인 증후군이나 간경화도 알부민 수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질환이다. 즉 단지 물을 많이 먹었거나 혹은 너무 짜게 먹어서 몸이 붓는 것 이외에 다양한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쪼이는 옷을 입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사무직이면서 하이힐을 즐겨 신고 야식을 짜게 먹고 잠을 잘 못 자고 과로하는 여성이라면 하지 부종일 확률이 거의 100%다. 이런 경우에 하지 부종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와 반대로 생활하는 것이다. 옷은 헐렁하게 입고 가급적 많이 걷고 편한 신발을 신고 야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숙면을 취하면 된다. 여성의 경우에 주로 저녁이나 밤에 다리가 많이 붓는다고 투덜대는데 이것은 낮 동안에 활동량이 많아서 다리로 혈액이 몰려서 그런 것이다. 중력의 영향도 있다. 해와 달의 인력에 의한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 같은 현상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난다. 간혹 몸이 붓는 것과 살이 찌는 것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종은 체내의 간질 조직의 수분량이 과도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만은 체내에 과도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말하니 엄밀히 다르다. 부기가 몸무게 증가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부으면 살로 간다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살이 아니라 부은 거야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날마다 하루 종일 부어 있다면 실은 부은 게 아니라 감추고 싶은 살일 것이다. 붓는 증상은 몸의 일부가 붓는 국소부종과 온몸이 붓는 전신부종으로 나눌 수 있다. 국소부종은 염증이나 종양 때문에 정맥이나 림프관이 막혀서 나타나는데 비대칭으로 한쪽만 붓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부은 곳을 심장보다 높게 해줘도 붓기가 빠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전신부종이다. 전신부종은 심장이나 심장간에 문제가 생기면 발생한다. 심장 문제로는 신증후군이나 신분열이 생기면 얼굴이 많이 붓는다.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눈꺼풀이 두꺼워지고 눈가에 주름이 없어지는 경우는 신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33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저녁만 되면 발이 많이 붓기에 피곤하고 짜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눈두덩이가 부어오르고 발목과 정강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피부가 움푹 들어갔다가 잘 안 나오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한 결과 소변에서 단병뇨와 혈뇨가 보이면서 신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몸은 오래전부터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키가 허하면 아침에 많이 붓는다. 심장에 의한 부종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도 주로 다리가 많이 붓게 된다. 부족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우면 바닥에 닿는 부위가 많이 붓고 오래 서 있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많이 붓는다. 혈이 허하면 저녁에 부기가 심해진다. 아래에 있는 심장이 안 좋아서 붓는 것은 위에 있는 얼굴이고 위에 있는 심장이 안 좋아서 붓는 것은 아래에 있는 다리라고 교차해서 기억하면 쉽다. 한의학에서도 얼굴이나 어깨 등 상체가 주로 붓는 그렇군요. 붓는 양수 부족은 신장이 원해서 신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치료를 하고 허리 아래 하체가 먼저 붓는 음수 부종은 소화기관이나 기의 소통에 의한 문제로 비위를 튼튼하게 하거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치료를 해왔다. 여성의 경우에 생리나 배변기가 되면 손이나 얼굴, 몸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전신부종이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리가 끝나면 붓기는 저절로 빠진다. 당뇨병 초기에도 몸이 많이 붓고 갑상선 기능도 떨어져도 붓는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몸이 마른다. 약물에 의해서도 부기가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얼굴을 달덩이처럼 붓게 하는 스테로이드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부작용인 얼굴 부종을 문 페이스 달덩이 얼굴이라고도 한다. 진통제, 피임약, 혈압약이 부종을 일으키기도 하고 부종 치료를 위해 복용한 이뇨제가 부종의 2차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신에게 부종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저녁에 반지, 정강이, 마시는 물,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 이런 다양한 것을 살펴보자라는 거고, 알레르기 증상 중에도 부종이 있다. 두드러기 환자들은 피부가 모기에 물리거나 벌레에 물린 것처럼 붓고 가려운 증상을 보인다. 그리고 특정 음식을 먹으면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입술이 퉁퉁 붓는다. 이것은 혈관이 붓는다고 해서 혈관성 부종이라고 하며
더 어려운 말로는 맥간부종이라고도 한다. 피부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피부 묘기증도 대표적이다. 간혹 기도가 부으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장 근육이 부으면 쇼크가 오기도 한다. 림프 순환에 문제가 생겨도 몸이 붓는데 이것을 림프 부종이라고도 한다. 림프 부종도 주로 팔다리가 무거우면서 붓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 정맥에 문제가 생겨도 다리가 쉽게 붓는다. 대표적인 것이 하지 정맥류다. 하지 정맥류는 피부에 가까운 표제 정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갑자기 종아리가 부으면서 아프고 열감이 있으면 심부정맥이 혈전에 의해서 막힌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몸이 자주 부어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특발성 부종이라고 한다. 원인을 모른다는 뜻이다. 예민한 환자의 경우는 주위에서는 눈치를 못 채는데 자신의 몸이 붓는 느낌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젊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여성들이 호소하는 데 원인은 모세혈관이 약해서 수분이 밖으로 많이 새기 때문이다. 피멍이 잘 생기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굶다가 갑자기 먹거나 몸이 붓는다고 이뇨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에게도 많이 생긴다. 이런 경우가 뚜렷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이다.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된다. 여기서 잠깐 몸이 붓고 소변이 시원치 않아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소변량이 많아져서 부종이 호전되는 것 같지만은 일시적으로 탈수가 일어나는 것뿐이다. 그렇게 되면 보상작용으로 신장에서는 수분과 염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흡수한다. 그래서 이뇨제를 끊으면 몸이 급격히 붓게 된다. 따라서 몸이 붓는다고 이뇨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약이나 옥수수 수염을 다려 먹으면 몸을 더욱 붓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옥수수염에 칼륨이 많아서 신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몸이 잘 붓는다면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된다. 누워있으면 팔다리의 혈액량이 간과 심장을 거쳐 신장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신장을 통해서 염분 배출량도 늘어나고 소변량이 증가해서 부기가 쉽게 빠진다. 진료를 볼 때 다리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것이 동맥의 문제인지 정맥의 문제인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중력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다리를 내리고 있으면 피가 아래로 내려가고 쉽고 위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피를 다리로 보내는 동맥은 위를 더하는 것이고 피를 위로 올려야 하는 정맥은 힘들어진다. 그래서 다리를 내리고 있을 때 증상이 가벼워지고 지면 동맥의 문제이고 심해지면 정맥의 문제이다. 반대로 다리를 올리고 있을 때 증상이 좋아지면 중력 방향으로 혈액의 회수가 잘 되기 때문에 정맥의 문제이고 이때 증상이 심해진다면 동맥의 문제다. 그래서 정맥혈관의 순환 장애로 다리가 많이 부을 때는 다리를 내리고 있으면 피가 몰려서 더 붓기 때문에 누워서 다리를 베개 위에 올려놓으면 부기가 잘 빠진다. 무엇보다도 부종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다. 특히 붓는다고 물을 잘 안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는 싱겁게 먹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땀을 내는 것이 최고다. 자주 걷는 것도 부종을 예방하는 좋은 생활 습관이다.